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인제대학교의 주순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앞서서 제 경력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가 정말 단어만 있을 때 그 바우처를 이제 사업화해서 만드는 역할을 했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대학교로 이직하기 전까지 담당했던 사업이 바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5명 중에 1명일 거라고 제 자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 제가 뭘 할 때마다 제 주변에서 너 평생교육 바우처도 했는데 그게 뭐가 힘드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시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 쫙 들으면서 저에게 사람들이 평생교육 바우처 했던 거 경험 책 쓰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시장님도 같이 한번 회고록으로 나중에 한번 꼭 작성하셔서 제가 겪었던 그 과정을 시장님이 이렇게 뚫고 계신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제 발표 내용을 이미 시장님께서 쭉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광명시 내부의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외부적인 관점에서 한 번씩 짚어가는 걸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건데요.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학습을 할 때 첫 번째로 원하는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이야기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이 걸어온 길은 사실 우리나라 지역 평생학습 정책이 걸어온 길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고 항상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최초 선언을 한 도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도 최초 선언한 도시이고 이제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을 이제 여는 그러한 광명 차원에서도 새로운 장이고 우리나라 지역 평생교육 차원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평생학습 지원금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평생학습 지원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얼마나 계신가요? 아직은 평생학습 지원금이 출범한다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내용에 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금은 그야말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실 수 있는 지원을 시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필요하신 금액을 사전에 이제 시에서 마련해서 이제 이용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듯이 만 50세가 되는 시민분들 대상으로 이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요. 30만 원 지원금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어디에 쓰실 수 있냐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데도 쓰실 수 있고 도서 같은 거 구입하시는 데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평생학습 지원금을 해야 하는지 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시민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를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사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내세우시는데요. 오늘 주요 내용은 왜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왜 평생학습 지원금을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셨는데 워낙 이 사업이 특성상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처음에 이제 검토를 시작을 하셨는데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굉장히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헛된 과정은 아니셨다고 제가 또 경험해 본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례 만드시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으로 계속 제도 설계해 가시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뭐 평생학습 지원금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알고 계신 분들 여기서 손은 드시지 않았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이미 시민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다 이런 시민 참여형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례는 사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제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 만드시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민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가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이 광명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큰 세 개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성장이고 두 번째가 혁신이고 세 번째가 상생인데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사업이 바로 이 평생학습 지원금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장 관점에서는 생애 도약기 50세 생애 도약기 시민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기존에 있는 그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들이 어떤 기관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했다면 여기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은 선생님들께서 책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하실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좀 차별성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평생학습 정책의 혜택이 민간에 계신 혹시 여기 평생학습 기관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혹시 계신 분들 있으세요? 오늘은 평생학습 기관에서는 많이들 오신 것 같진 않은데 이 평생학습 지원금을 선생님들 시민분들이 어디서 활용하시냐면 광명시와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에서 더 나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평생학습 지원금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일부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대상 측면에서 사실 기존의 그 바우처 사업들이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과 일정 연령이 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이 됐다면 이 광명시 사업은 특징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조금 특성이 이런 부분에서 특성이 나타나서 전 시민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 관점에서 또 특징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학습 지원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동안 저희가 사실 많은 평생교육 정책들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사실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권은 사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선생님들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권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하면 사실 교육 전문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학습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 추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학습권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습권이 단순히 학습에 참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선생님들 글을 읽고 쓰고 셈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선생님들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선거에 참여 불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선거권 역시 이런 학습권이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습권이라는 게 이런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저희가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권은 개인이 누려야 될 권리, 개인권이자 사회가 모든 시민이 반드시 누리도록 해야 하는 사회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촉진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처럼 평생학습 촉진은 모든 사회 주요 관계자가 함께 누려야 할 책임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 여기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평생학습 참여해 보신 분 손들라고 하셨을 때 많이들 못 드셨잖아요. 근데 고백하건대 저 역시 저도 평생학습 할까요? 저도 사실 저한테 평생학습 하시나요 하면은 제 전공이 평생교육이고 평생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없으시죠? 한 번도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거를 국가가 시청이 나서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누려야 될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선생님들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정책이 바로 이 평생교육이고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하고 국제노동기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습권 보장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라고 이제 쭉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더니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역할을 광명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보면은 한 3단계 정도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평생교육은 한 3단계 정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시가 우리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노력하겠어라고 선언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뭐 종합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하는 이 단계까지는 왔는데 마지막 4단계 평생학습 보장을 성공적으로 선생님들 생각해 보실 때 선생님들의 학습권 충분히 지금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정말 학습권을 정말 시에서 보장받고 있고 나는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어. 어떻게 느끼세요? 느끼시나요? 그다지 그쵸. 갸우뚱 하시네요. 정말 학습권 보장 거기까지 우리 나아가는 단계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그럼 이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바우처 사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CPF라는 바우처 사업과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스킬즈 퓨처 크레딧이라는 학습비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권 보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정책 과제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우처라는 개념은 선생님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주로? 바우처 주로? 복지에서, 그쵸? 복지에서 바우처 많이 하겠죠. 바우처 가지고 선생님들 뭐 하세요? 주로? 그래 선생님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드회사 바우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복지 바우처, 카드회사에서도 바우처를 줘요. 그럼 바우처 가지고 선생님들 뭐 하세요? 카드회사에서 바우처 주면 선생님들 아마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일종의 교환권을 주잖아요. 저희가 바우처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 가능한 전표를 주는 것을 저희가 바우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우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십니다. 근데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합니다. 아까 그 복지 바우처 사용하시는 거 할 때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하나요? 복지기관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바우처 사용하실 때 복지 바우처 사용하시는 기관은 리스트가 쭉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 바우처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바우처의 개념인데요. 평생교육 바우처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평생교육을 선생님들이 참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는 민간에 있는 기관들 또는 공공에 있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바우처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다양한
기관 중에서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원하는 기관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컴퓨터, 아까 키오스크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키오스크 그런 정보문에 배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문행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 광명시에 있는 수많은 기관 중에서 정보문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선생님 댁에서 가까운 기관을 선택하셔서 이 지원금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가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평생교육을 할지에 관한 건데 여기에서 27년까지 저소득층의 최소 5%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광명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서 바우처를 다양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2018년에 처음 평생교육 바우처 할 때만 해도 예산이 16억 정도, 17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17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206억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지금 평생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재정 투입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고요. 지원자는 760%나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면 되게 나름 뿌듯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0명 드리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4만 명을 드리는 사업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요. 만족도 역시 좋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5점 만점에 사업 만족도가 4.75점. 이고요. 지역으로 국가가 단일화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역으로 다양화해서 전국에서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학습비 지원 사업이 61개까지 확장되는 그런 이제 나름 국가 바우처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 바우처의 형제 사업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국가 바우처가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사실 말씀드렸죠. 아까 프랑스나 뭐 싱가포르 사례가 우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왼쪽이 스코틀랜드 사업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주정부가 중심이 돼서 훈련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나름 이 나라들에서 내린 성과들이 이런 사업들이 학습비 지원 사업이 학습자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시간이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평생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장벽을 넘어서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름 평생학습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는데 기여를 했고, 특히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학습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 학습비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학습을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데 이 바우처 사업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통해서 뭐가 좋아졌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평생학습 참여율이 이 집단 바우처 받으신 집단에서 약 9.8% 향상을 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이 아래의 사업으로 보는데요.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하는 의향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저희가 이 국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계층 경제활동조차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 학습 참여 의향이 95.7점으로 굉장히 높아짐을 볼 수가 있고요. 집단 특성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을 하는 걸로 지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낮으신 분들은 학력보완교육 받으시는데 바우처를 쓰시고, 그다음에 대졸 40대 이하 실업자분들은 직업능력개발, 그다음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취미교양 쪽으로 본인들의 집단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참여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비 부담은 국민의 큰 부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을 위해서 학습에 투자하시는 분 얼마나 되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난 달에 나를 위해서 나의 학습을 위해서 10,000원이라도 써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 네. 예비 시장님 뭘로 쓰셨어요?
아, 네. 서비스 구독 서비스 지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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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떠세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 그쵸.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학습을 하는지 오른편이 한참 굉장히 지금 이슈됐었던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전체 국민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성인이 이 와중에서도 성인이 본인의 사교육비에 투자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시고 투자는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많이는 못 하시는 거죠. 많이는 못 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비를 조금씩은 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습비 문제가 이 성인의 학습 분야에도 단순히 사교육비 문제가 가정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학습 참여에도 학습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AI 등장으로 인해서 AI와 디지털 전환 문제로 인해서 평생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생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독 서비스라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난 5월에 세계경제포럼에서 Futures of Jobs 2023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5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23%가 바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을 학습을 해야 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다. 선생님들 1억 명이 학습을 하시는데 본인이 여기서 빠지실 것 같은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 역시 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바우처 지역에서 이제 바우처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올해 이제 가장 최근이 제주에서 평생학습 바우처를 시작을 했고 광명에서 이제 평생학습 지원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바우처 사업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학습자는 원하는 학습을 국가 및 지원 정부는 모든 유형의 학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원이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국가에서 그리는 비전은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입니다.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인데 이 네모가 온 국민 평생학습 전체 네모가 장학금이라면 지금 현재 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지원금 사업이 커버하고 있는 영역은 극히 적어요. 극히 일부만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광명시에서 굉장히 지금 기여를 하시는 부분은 바로 비어있는 이 무형식 학습 부분을 광명시에서 많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이라는 국가 차원의 비전이 실현되는데 상당히 방향을 지금 맞춰주시는 거고 국가 바우처도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노하우가 국가 차원에서도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시사점을 도출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우처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은 광명 시민이 이것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50살은 그냥 50살이 아닙니다. 우리 성인 학습의 생애 발달 단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50살을 생애 전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은 무언가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평생교육 정책 차원에서 이 50살은 생애 도약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살이 2030년이면 우리나라 딱 가운데 연령이 되는 거죠. 전체 인구의 가운데 연령이 49.8세. 그래서 50세가 그냥 50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 정책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연령대를 적극 지원할지 종합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게 평생학습 휴가도 제공하고 휴직도 제공하겠다고 하고요. 평생학습 참여하신 경험을 포인트제로 바꿔주는 제도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도 올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무용지물이겠죠. 사실 제가 이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의 한 가지 의미를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바로 비계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스캐폴딩이라는 교육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본 개념인데요. 스캐폴딩은 뭐냐면 옆에 보시면 혼자서는 이 정도 담벼락밖에 못 넘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큰 담벼락을 넘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스캐폴딩의 기본 개념입니다. 바우처, 우리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은 사실 선생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평생학습이라는 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에요. 쉽지 않죠. 끝까지 가시는데 평생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라톤의 트랙으로 진입시키는 게 바로 우리 평생학습 지원금의 역할이고, 이 마라톤 트랙을 다 도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동기도 상실될 수 있고 비용 장애도 비용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시간 문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 과정은 우리 시와 국가가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게 바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자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랙에 진입시키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고 OECD에서는 이거를 혁신 사업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원금을 통해서 이 트랙 안에 우리 시민분들을 입장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광명시민 광명 평생학습 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OECD에서 정의한 거는 디자인을 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겟팅도 분명히 해야 되고 충분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미 사실 광명시에선 디자인은 이미 마친 상태시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명 시민이 바로 지금부터는 광명 시민분들이 바로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주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요. 시민분들이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더 확대될지는 지금부터 시민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가치 있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이 더 발전하고 더 알차게 운영되는 그 미래를 같이 그리면서 오늘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